자, 인과관계입니다. 제목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그랬는데 이 객관적 귀속이란 말은 학자들만 쓰는 말이고 판례는 이 단어를 모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조문부터 봅니다. 자, 조문도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 미칠 것이고 이 연결이 바로 인과관계를 말하죠.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는다. 즉 연결되어야 결과 책임지고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 책임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의 볼까요? 자, 인과관계는 우리 저 앞에서 기본 이론 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결과범 밑줄 것이고 결과범에서만 논의가 되죠. 따라서 밑에 적용 범위도 보시면 결과범, 실질범 같은 말이죠. 동그라미. 거동범, 형식범에서는 논의가 되지를 않죠. X.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결과범에 있어서 그 발생 결과를 행위자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에 불가분적 연관관계를 뭐라 한다? 인과관계라고 한다. 그 뜻입니다. 기능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의범에서만 논의가 되죠. 그렇죠? 고의범 동그라미 치시고 과실범 X, 과실범은 미수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 고의범일 때 결과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결과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가 되죠.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자, A가 있습니다. A가 이게 살인죄의 고의라 그랬죠?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B가 칼 맞고 죽죠. 칼 맞고 죽습니다. 이때 칼을 휘두르는 거 행위가 있고요. 사망하는 것은 결과죠. 결과범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휘둘렀다는 부분과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벼락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 A가 휘둘른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휘두른 것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있으면 기수가 되고요. 이것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때는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처벌정이 있을 때. 그렇죠? 칼을 휘둘렀는데 안 죽었다. 그럼 미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수처벌정이 없을 때는 불가불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인과가 있으면 기수고 인과가 없으면 미수이거나 불가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과가 있으면 기수고 인과가 없으면 미수나 불가벌인데 이 판단 방법 화살표 되어 있죠?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다툼이 있는 거야. 다툼이.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배우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건설, 그 다음에 조건설을 수정한 수정 조건설이라고 해서 상당 인과관계 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조건설인데 합법 직접 조건설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이 처음 본바탕이 되는 이 조건설, 원래의 조건설을 약간 수정한 거야. 2번하고 3번은. 그 중에서 우리 판례는 몇 번이냐? 우리 판례는 2번입니다. 그래서 이 2번을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많은 판례가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합법 직접 조건설인데 이것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 그렇지만 요즘 그 출제자들이 약간 또라이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설들도 공부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 가볼게요. 자, 교재를 가보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학설 나와 있죠. 학설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그 전에 요 유형을 좀 보도록 합니다. 원래 유형도 제가 원래 강의를 안 했어요. 강의를 안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또라이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유형은요. 검찰직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형사법 하시는 분, 즉 경찰 간부 있죠. 경찰 간부, 그 다음에 그 일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보시고 다른 직렬들과 경찰 승진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 개념이 좀 어려우면 얘를 먼저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갑이 을을 고의로 살해했을 때
을의 사망이 갑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다른 장애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즉 갑이 을을 죽였죠. 그렇죠? 갑이 을을 죽이지 않았다면 을이 안 죽었을 것이죠.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중적, 택일적 같은 말인데 이중적이라고도 부르고 또 택일적이라도 부릅니다. 학자들마다 부르는 개념이 좀 달라서 이거로 부르거나 이거로 부르거나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볼게요. 1g의 치사량인 독약을 갑이 1g, 을이 1g 각각 독립해서 먹였다는 거죠. 병이 그거 먹고 죽었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바로 택일적이라는 게 택일적. 갑이 1g만으로도 충분히 죽어요. 을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갑만 갖고 죽죠. 또는 갑이 없다 하더라도 을만 갖고라도 충분히 죽죠. 양자택일. 그래서 택일적 관계야. 또는 이중적이라도 불러요. 어떤 학자들은 이중적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런 개념을 택일적이라 하는구나. 또는 이중적이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비교되는 개념이 바로 밑에 중첩적, 누적적입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자, 이것은 1g인 치사량인 독약을 갑이 0.5, 을이 0.5 이렇게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만이 먹였을 때는 안 죽어요. 치사량 미달이기 때문에. 근데 을도 마찬가지죠. 을만 먹였을 갖고서는 안 죽어요. 이 둘이 합쳐져야 돼. 둘이 합쳐졌을 때 사망하게 되는 거죠. 치사량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졌다는 것을 중첩적 또는 누적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개념 파악되셨죠? 자, 위에 것은 이중적, 택일적 이렇게 부르고 밑에 것은 누적적, 중첩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왜 설명하냐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조건설 가보면 여기 3번에 여기 누적적, 비유형적, 이중적, 추월적, 택일적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이런 개념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검찰직이나 또는 그 경감부나 일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문도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볼 것이 이제 추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월적. 이건 무슨 개념이냐고 하는 것인데, 이거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독약을 먹였는데 약효가 나타나기 전에 병이 먼저 을을 살해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원수, 내 손으로 죽여야 돼 라고 해서 병이 먼저 을을 살해를 하죠. 라고 했을 때 병이 을을 살해한 것이 독약을 먹인 것을 추월했지. 그래서 이것이 추월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반면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독약을 먹인 것은 추월을 당한 거죠. 추월을 당했단 말은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 그래서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갑의 행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적이라고도 부른다. 단절적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자, 경합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합적. 경합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을을 저격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병이 을을 저격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갑이 미리 설치한 폭탄에 의해서 같은 시각에 사망했을 것이다. 그러면 요 병의 저격과 갑의 폭탄이 같은 시각에 지금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의 저격과 갑의 폭탄이 서로 경합하는 거야. 경합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경합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묶었어요? 자, 그 다음 가설적을 볼게요. 가설적은 뭐냐면, 자, 방금 위에서 보았던 추월적과 경합적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행위가 있잖아요. 그치? 여기서는 여기 첫 번째에서는 갑의 독약 사건이고, 여기서는 병의 을의 저격 사건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가설적이단 말이죠. 반면에 밑에 각주가 보시면 현실적으로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것을 이제 현실적 인과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갑의 폭탄 사건, 이것이 이제 바로
현실적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것은 이제 이론상 공부를 하는 것이고 판례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직렬들 분들은 공부를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비유형적은요. 비유형적은 전 직렬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판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볼게요. 갑이 을을 상해하였는데 을이 병원으로 가던 도중에 사망했다. 이때 교통사고죠. 교통사고.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비유형적 인과관계 되는 거예요. 갑자기 끼어들어간 거야. 여기도 특수체질로 인해서 사망했다. 치료소홀로 사망했다. 의료과오로 사망했다. 화재로 불에 타 죽었다. 라는 것들을 제가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이 비유형적이 되는 거죠. 내가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칼로 찔렀는데 을이 병원에 입원해서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 콜라 김밥이 바로 비유형적 인과관계인 거죠. 자, 개념정의 한번 읽어봅니다. 원인 행위에 의한 인과관계의 진행 과정에 비유형적인 다른 조건이 끼어듭니다. 불쑥 끼어들어서 최초의 원인 행위와 결합하여 결과 발생했을 때 이것을 비유형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판례가 몇 개 나옵니다. 됐죠? 자, 이렇게 개념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학설로 들어가 봅니다. 자, 조건설부터 보도록 하죠. 조건설이 뭐냐면 일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조건. 그 조건인데 그 조건이 약간 좀 논리가 있어. 그래서 논리적 조건관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견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 을료를 강간하자 을료는 수치심으로 자살했다. 그러면 따옴표되어 있는 공식을 한번 끼워 맞춰보죠. 만약 갑이 을료를 강간하지 않았었더라면 을료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었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죠. 따라서 강간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구나 라고 해서 갑의 죄책은 뭐가 됩니까? 갑의 죄책은 강간치사죄 책임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따랐을 때. 그쵸? 자, 밑에 각주 5번 가보세요. 각주 5번. 방금 제가 읽었던 것이 이 부분이죠. 일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자, 각주 가보시면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것이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앞글자 따서 CSQN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건 뭐 알 필요 없고 절대적 제약 공식이 조건설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조건은 동등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등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5번 체크하시고. 절대적 제약 공식, 등가설이란 말은 조건설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학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 A가 B를 칼을 들어서 찔러 죽여서 사망하죠. 그럼 A는 무슨 죄? 살인죄가 되죠. 그치? 조건설에 따랐을 때. 즉 A가 B를 칼로 찔리지 않았었더라면 B는 칼 맞지 않았을 것이고 칼 맞지 않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관계 인정되죠. 그쵸? 그러니까 A는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조건설에 따랐을 때. 좀 더 범위를 좀 더 넓혀볼까요? A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 부모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A라는 사람을 출산합니다. 됐나요? 자, 이 A가 출산했고 A는 이제 무럭무럭 큽니다. 그쵸? 그래서 학원에서 B를 만납니다. 어떻게 의견 충돌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칼로 찌릅니다. 죽었다는 거지. 자, CSQN 공식 적용해 볼까요? 자,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었더라면, 부모가 결혼해서 이 A를 출산하지 않았었더라면 A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A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학원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학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야를 안 만났을 것이고 다툼도 안 했을 것이고 칼 맞아 죽을 일도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영역 범위가 이 A가 B를 칼로 찔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출생했던 부모님까지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쵸? 자, 이 조건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 부모가 A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 인과관계와 A가 B를 칼로 찔렀다는 이 행위, 즉 부모님이 A를 출산했다는 이 행위와 A가 B를 칼로 찔렀다는 이 행위를 가치를 똑같이 놓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놓는다. 등가설. 이게 말이 되냐고. B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A가 칼로 찔렀다는 부분과 수십 년 전으로 거슬 올라가서 부모님이 A를 출산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어떻게 가치가 똑같냐고요. 그 점에서 조건설이 비판받는 거예요. CSQN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음에 학자들이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부모님 출산하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조건설은 참 좋은 학설이긴 하지만 그 조건설을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학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재에서는 상당인과 관계설과 합법칙적 조건설 두 가지만 실어놨지만 대학 교재를 가보면 학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 우리 조건설 포함해서 총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비판점. 조건설에 따르게 되면 모든 조건은 등가치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나도 확대된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살인범의 출산 행위까지도 살인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부작위다. 부작위는 자기와는 달리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CSQN 공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서 보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누적적, 비유형적 동그라미. 이거는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이중적, 추월적, 경합적은 인과관계가 타락된다는 점도 비판점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뭐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수는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예는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노트를 펴보면 이 그림 나오죠. 이 그림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습니다. 자, 이 조건설이고요. 조건설을 수정한 것이 합법적인 조건설이라 그랬잖아요. 다수설이라 그랬잖아요. 다수설. 이라 했을 때 조건설과 합법체적이 어떤 점에서 다르냐? 일단은 누적적과 비유형적은 전부 다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여기도 인정하고요. 이거 읽어보면 이게 더 논리에 맞아요. 합법적 조건설이. 근데 방금 기본서에서 보았듯이 이중적, 추월적, 경합적, 부작위는 전부 다 XX인 거야. 인정하지 않죠? 인과관계를. 근데 합법칙적으로 가면 이게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추월적, 경합적에서는 현실적인 것은 인정되지만 가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논리에 합당하다니까요. 같이 읽어보면. 그래서 조건설과 합법칙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요 밑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까지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특히 7급 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쉽게 이해되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셔서 상당인과 관계설을 가볼게요. 이 상당인과 관계설은 조건설을 수정한 견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상당인과 관계설은 어떤 견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조건설은 기본 바탕으로 깝니다. 이건 그대로 승계를 받아요. 승계를 받는데 조건설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등가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수정한 거야. 이 1번을 수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냐면 너무나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따라서 조건설 플러스 상당성을 갖고 와요. 상당성. 그 제목이 상당성이야. 상당성을 갖고 와요. 상당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상당성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필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설 플러스 상당성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 있는 것이므로 상당 인과관계 있는 것이므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성이 없다. 그러면 미수가 되거나 또는 불가불이 되는 거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상당성이 있다 없다 이 문제죠. 자, 노트 한번 가봅니다. 여기 상당인 관계설. 자, 조건설 취한다 그랬죠?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설 그냥 갖고 옵니다. 그리고 상당성이라 그랬는데 이 상당성은 예견 가능성과 같은 말이에요. 예견 가능성과 같게 봐요. 이퀄로 봐요. 이게 있으면 기수가 되고 이게 없으면 x가 되면 그때는 미수가 되거나 불가불이 돼요. 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상당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예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교재 와보세요. 여기. 자, A가 칼을 들고 B를 찌르잖아요. 칼을 찌를 때 예견 가능성이 있어요?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칼을로 찌르면 B가 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견이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건설이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부모님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을 할 때 아이를 보고 아, 이놈은 장차 커서 사람 죽이고도 남을 놈이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보면 예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성이 탈락되는 거야.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과가 탈락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당인과 관계설은 이 부분만 A가 B를 칼로 찔러 죽였다. 이 부분만 인과관계를 검토를 해요. 출산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는 인과관계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는 것이 상당 인과관계설의 공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거 읽어봐도 몰라요. 경험칙에 비추어서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 상당이 뭐야? 예견 가능성. 이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 잘 파악이 안 되면 예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갑이 을려를 강간했습니다. 강간했고 을려는 수치심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조건설에 따랐을 때는 앞에서 보았듯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강간치사를 인정했죠. 그렇지만 상당성으로 오게 되면 자, 갑이 을려를 강간할 때 아하, 내가 이 여자를 강간하면 이 여자는 집에서 자살하겠지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견할 수 없단 말이죠. 자살에 대해서. 그래서 강간죄만 인정하는 거야.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뒤에 우리 판례에서 공부할 겁니다. 다시 와서 노트를 펴보시면 여기서 요 예견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래? 라고 하니까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 대해서 뭐 객관설, 주관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판례는 절충설을 취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겠느냐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행위자, 범죄 행위자입니다. 플러스 일반인, 플러스 법관 이 세 사람을 모두 절충합니다. 그게 절충설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1번, 2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3번을 볼까요? 3번 체크하시고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 플러스 범죄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 플러스 법관이 상당성을 판단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노트를 보시면 특이체질 있지 특이체질. 내가 한번 우연찮게 때렸는데 걔가 두개골이 얇아요. 걔가 죽어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저기 장난하는 놈 너 일로 나와. 한 대 팼는데 애가 죽어. 특이체질. 특이한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절충설을 취하는 판례 입장에서 따랐을 때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플러스 법관 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판단해 보니까 아 이건 좀 특이하다 이건. 이거 어떻게 내가 예견하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이걸 탈락시키는 이유가 절충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견이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와서 자, 내용 보죠, 내용.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나? 노트를 다시 펴보면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그 말은 상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곧장 기수가 되잖아요.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상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미수가 되거나 불가분이 되거나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견이 상당성이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 불가분. 그러니까 이 상당성이라는 부분은 인과관계 있다 없다 플러스 책임 기수까지 한꺼번에 처벌해. 한 큐로. 그게 장점이죠, 단점이죠. 다시 교재와 보시면, 자, 상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인과관계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책임 기소까지 같이 논한다고요. 여기 나와있지. 인과관계 문제 속에 상당성이라는 척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과관계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책임 기소까지 동시에 심사하고 있다. 한 큐로. 따라서 뒤에서 배우는 합법직접 조건설과 같은 객관적 귀속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귀속을 평가를 하지 않아. 상당성 하나에 끝내버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2번과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판단과 규범 판단의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던 3단계 체계론,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할 때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 판단, 위법성은 객관적 가치 판단, 즉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별했잖아요. 그럼 너네도 구별해야지. 왜 너는 구별하지 않냐? 너는 어떻게 같은 차원에서 취급하냐? 라고 해서 너네 혹시 이거랑 혼동하고 있지 않냐? 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 비판할까요? 학자들이.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 2번도. 물론 1번 같은 비판도 있죠. 상당성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라는. 그래서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도 하는데 그 비판보다는 2번이 더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판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자, 합법직 조건설 가보면 합법직 조건설은 다수 학자들, 다수설이 주장하는 견해인데 여기서는요. 조건설을 승계하죠. 조건설을 승계해요. 승계하면서 합법직성을 갖고 나와요. 합법직성이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고 이 합법직적인 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해요. 여기서. 자, 있다 없다를 결정해서 있으면 인과관계 있으면 없으면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지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책임 귀속에 해당되는 객관적 귀속 이론을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를 해요. 그 단계가 2단계, 1단계, 2단계.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판례는 한 큐로 끝나는데.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귀속으로 와서 책임 귀속이 있으면 기수, 없으면 미수가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다시 오세요. 됐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페이지 넘어가면 계속 판례가 나오죠. 그 판례가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고리타분한 이런 이론들은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대신 검찰직과 형사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한 번 더 보시고 다른 직렬하고 경찰 승진은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대신 절충서를 취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판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